여러분들은 살면서 분통 터지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기막히고 헛웃음이 절로 나와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오던 직장에서 한순간에 거짓말쟁이, 집착증 환자가 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보기 좋게 저를 둘러싼 오해와 억울함을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까지 하기에는 거창하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이면서도 꼭 일해보고 싶은 그런 직장이었죠. 그 직장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채용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서 그 사이에 영어 점수도 더 올리고 관련 자격증도 더 높은 급으로 다시 따고 자소서도 몇 번이나 고쳐서 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더 간절했는데 결과는 합격이었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다니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했지만 막상 다녀보니 생각과 다른 부분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힘들게 들어간 곳이고 일할 기회를 준 곳이다 보니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공재민이고 영업관리팀이어서 저랑 부서는 달랐는데 업무상 이래저래 가깝게 지내다가 친해지게 되었죠. 막 잘생기고 인물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격이 정말 서글서글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정말 잘하고 여유 있고 노련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저는 그 남자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남자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러니까 그 남자와 저의 시작은 제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누가 더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으면서도 애초에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만남인데다 연인일 때도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씩 좀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남자는 오히려 저에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더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하며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잘 만나고 있던 도중 한 여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장소연이고 외모가 몹시 예쁘더라고요. 성격도 활발하고 밝아 보여서 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죠. 그런데 소연 씨는 첫 출근 때부터 명품 신발과 가방을 메고 왔는데요. 그 후에도 값비싼 옷이나 가방을 잘 하고 오더라고요. 그 때문에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연 씨가 금수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이 엄청 부자다, 아버지가 어느 회사 사장이라더라, 국회의원을 한다더라 등등의 여러 소문이 무성했죠.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직원들이 물어본 적도 있는데 자기 집 평범하다고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막 적극적인 해명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대화를 피하는 듯 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도 더는 물어보진 못했지만 공공연하게 꽤 잘 사는 집 딸인가 보다 하는 분위기였죠. 하여튼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싹싹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일도 열심히 하려 하니 저도 너무 좋게 봤습니다. 소연 씨도 저한테 오대리님 하면서 잘 따랐고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는 남친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축하를 해주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결혼식에는 주로 회사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결혼식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과 남편 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였기에 사람이 많았죠. 고기도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사람도 많아서 왁자지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 갔나 했는데 꽤 있어도 안 오는 겁니다. 술을 좀 많이 먹어서 혹시 화장실에서 자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을 찾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화장실 쪽에도 안 보이길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술도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 갔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고깃집 바깥쪽으로 나와서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고깃집 건물과 다른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옆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왜 있지? 담배 피러 간 건가? 생각하며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더군요. 가만 보는데 앞에는 뜬금없이 소연 씨가 있는 겁니다. 소연 씨랑 남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생각함과 동시에 둘이서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봤나? 이게 뭐지? 정신이 혼미해졌죠. 저는 술이 약해서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터질 정도로 빨개지고 토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회식이나 술자리에 가긴 가도 술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분들도 제가 술이 약하다는 걸 아니 저한테 굳이 술을 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날도 맥주는 한 모금 정도 먹은 게 다였습니다. 제가 취했다거나 정신이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맨정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앞에 보여지는 장면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술에 취했나? 라는 착각을 순간적으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둘은 몸을 밀착하고 키스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는 벙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둘은 뒷골목 쪽으로 팔짱을 끼고 갔습니다. 너네 뭐 하느냐 고함이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무슨 교통사고 당한 것 마냥 다리가 굽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그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멍청하게 돌아와서 고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연 씨가 먼저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 술을 먹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소연 씨를 빤히 쳐다보는데 소연 씨가 맑은 얼굴로 왜 그러시냐 묻는 겁니다. 그 표정이 너무 순진무구해서 도무지 좀 전에 있었던 일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좀 전에 내 남편하고 입을 맞추고 그 와이프인 내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남편도 돌아와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너네 지금 나가서 뭐하고 왔느냐 그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사고가 정지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너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던져놓는데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불륜 사이구나 라는 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둘이서 도대체 언제부터?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완전 신혼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다니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날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폰을 갖고 와 뒤져보게 되었죠. 둘이서 무슨 대화한 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 폰에 비번이 잠겨져 있었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비번은 못 풀었고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숙취로 잔뜩 찡그린 채 일어났는데 소파에 멍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뭐야? 언제 일어났어? 못 잤어. 못 잤다고? 왜? 그러면서 남편은 물을 마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어제 장소연이랑 키스했지? 내가 다 봤어. 그 말에 남편은 놀라서 물 사례까지 들리더라고요. 깜짝이야. 지금 뭔 소리해? 내가 어제 다 봤다고. 너랑 장소연이랑 고깃집 옆 골목에서 키스하는 거. 너 미쳤니? 도대체 언제부터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펄쩍 뛰는 겁니다. 당신 어제 혹시 과음했어? 아니면 꿈 꿨어? 딴소리 하지 마.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이야? 나 어제 맨정신이었거든?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장소연이랑 무슨 키스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발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는 듯 기막히다는 듯 보였어요. 그게 연기라면 이 인간이 배우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막혀 하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제 두 눈으로 봤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봤다니까. 와,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 자기야, 정신 좀 차려. 내가 장소연이랑 무슨... 어휴. 그러면서 고개를 막 가로젓더니 화장실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똑바로 얘기하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왜 이러느냐고 무섭다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는 저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내가 봤는데 남편은 너무 정색하고 아니라면서 저를 몰아세우니 기분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는데 남편은 헛소리 작작 하라면서 왜 그러냐고 저보고 혹시 숨겨둔 정신병 있는 거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심하게 한바탕 했고요. 하여튼 기분 완전 상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어제 둘이서 그러고 있을 때 소리를 질렀어야 했구나.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구나 후회했어요. 증거가 없다 보니 저렇게 박박 우기는 겁니다. 제가 직접 봤다는데도요. 환장할 것 같더군요. 저는 회사 출근하자마자 장소연 씨한테 좀 나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 출근하자마자 후배 직원에게 나오라고 하니 다른 직원들이 다 웅성거렸죠.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고 일단 장소연 씨한테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대리님? 장소연 씨,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네? 나 어제 두 사람 봤어. 고깃집 옆에서 키스하는 거. 네? 제가요? 영업팀 공대리님이랑요? 그래, 내 남편이랑.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요? 하면서 펄쩍 뛰는데 그 모습이 딱 저희 남편 같더라고요. 분명 제가 봤는데 언제 그랬냐고 거품 물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만큼이나 장소연 씨도 즐겁을 하면서요. 두 사람 다 너무 펄쩍 뛰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했나? 다른 사람들이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설마 제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는 제 남편과 장소연 씨를 못 알아보겠나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장소연 씨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오해라면서 난리를 쳤고 일단은 근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 그랬고 저는 아무 말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장소연 씨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랑 얘기하고 돌아와서 우는 거니까 사람들은 다 제가 뭐라고 한 줄 알더라고요. 진짜 환장하겠는 건 저인데 말이죠.
남편도 장소연 씨도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분명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그 두 사람이 거짓말을 박박 우기는 걸로 보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다시 추궁을 했고 남편은 삼자대면 하자면서 억울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랑 장소연이랑 바람났는데 삼자대면이 무슨 소용인가요? 둘이서 짜고 치면 그만인데요. 저는 남편에게 그러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의 핸드폰을 왜 뒤지냐면서 저한테 의심병 있느냐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만 저보고 정신병 있느냐고 우겨대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폰 못 보여준다고 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남편이 폰을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뭔지 곁눈질로 훔쳐봤어요. 그러다가 비번을 알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폰을 가지고 나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소연 씨랑 딱히 대화를 나눈 게 전혀 없었고 의심갈 만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다 지웠겠죠. 제가 폰을 달라고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제 손에 들린 폰을 확 뺐더라고요. 기어코 내 폰을 뒤져봤어. 내 비번은 어떻게 알고? 당신이 알려줬으면 됐잖아. 내 폰을 왜 뒤지냐고? 내가 봤으니까. 너랑 장소연이랑 키스하는 거 봤으니까. 와, 진짜 무섭다. 왜 이러냐? 결혼하자마자 왜 이렇게 무섭게 굴어? 내가 뭐가 무서운데? 왜 사람을 자꾸 무섭느니 어쩌느니 몰아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너랑 장소연이랑. 그만 좀 해. 와, 진짜 왜 이러냐? 술이 취해서 잘못 봤거나 꿈꾼 거라니까?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증거가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무조건 증거를 확보하라는 거구나. 죽어라 잡아떼면 별 수가 없구나 라는 걸요. 여튼 남편과 저는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그 일로 싸우고 서로 말도 잘 안 했습니다. 분명 내가 봤는데 나를 속이고 기만하려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지 아시나요? 회사에서도 장소연 씨를 보는 게 너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남의 남편하고 키스나 하고 그것도 제가 뻔히 있는 자리에서요. 장소연 씨에 대해서 도무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죠. 당연히 장소연 씨와 제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름아름 제가 장소연 씨와 제 남편의 관계를 의심해서 이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가 남편에 대한 집착과 의부증으로 M1 후배 여직원을 잡는다는 소문이요. 사무실에서 저랑 친한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제가 걱정돼서 그러더라고요. 오대리, 요즘 너 회사에서 안 좋은 말 많이 돌아. 알지? 왜 그러는데? 소문이 사실이야? 네가 장소연 씨랑 너네 남편 사이를 의심해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사실이야. 왜냐면 내가 직접 봤거든. 뭘 봐? 저는 동료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동료도 기함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네가 직접 봤다고? 너무 놀라서 소리도 안 나오더라. 증거 없다고 나만 미친년으로 몰아세우고 있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 술도 안 마시는 거 알잖아. 근데 나더러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고 꿈꾼 거 아니냔다. 이게 말이 되니?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다른 증거는 없어? 없어. 폰 뒤져봤는데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러고 있는 거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그럴 경황이나 있니? 그렇지. 누가 그 상황에 폰부터 꺼내겠니?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남편이나 장소연은 죽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근데 회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가 혼자서 오해하고 장소연 몰아간다고 그러고 있어. 장소연 질투한다고. 내가 걔를 왜 질투해? 여태까지 잘만 지냈는데 갑자기 내가 질투하겠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남편 지킴이 돼서 돌아버렸다고 막 그러던데. 미치겠다. 누가 그런 소리래? 하여튼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라도 그냥 지내. 박박 우기는데 장사 있니? 너도 증거가 없고. 증거 찾아낼 거야. 어디 두고 봐. 저는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저랑 장소연 씨는 아예 회사에서는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다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죠.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가만히 있는 후배 여직원을 의심하고 미워한다고요. 그럴수록 저는 두고 보자 내가 증거를 꼭 찾아내고 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늦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소연도 막 허둥지둥 퇴근을 하더라고요. 뭔가 제 촉이 남편을 만나러 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연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몰래 장소연의 뒤를 밟게 됐어요. 만약 장소연이 제 남편을 만나러 간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장소연 차를 몰래 뒤따랐는데 장소연은 어느 동네의 골목으로 가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이라 들키지 않고 따라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낡고 흐미진 원룸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여기는 어딜까 생각하며 저도 멀찌감치 차를 댔죠. 그런데 장소연은 내리더니 자연스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진 집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회사 안에서 장소연은 부잣집 딸이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다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장소연이 다시 나오더니 종이 쓰레기 한 무더기를 갖고 나와 집 앞 전봇대에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려서 그 종이 쓰레기 쪽으로 가봤어요. 주로 택배가 많았는데 받는 사람 장소연이 되어 있으니 장소연네 집이 확실했죠. 그리고 택배에 있는 쇼핑몰을 보니까 명품 가품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들인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비싼 옷, 비싼 가방과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그게 이런 가품을 파는 사이트에서 산 거구나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잣집 딸이라는 느낌을 내려했고 또 은근하게 자기 부모님 얘기도 하면서 집이 꽤 잘 사는 척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꾸며낸 거구나 생각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리님?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보니 장소연이 집에서 나오다가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황당한 얼굴로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미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서 갑자기 폰을 꺼내서는 저를 찍는 겁니다. 저는 왜 사진을 찍느냐고 장소연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장소연은 저보고 소름 끼친다면서 미쳤느냐, 왜 자기 스토커 짓 하느냐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미행한 건 맞으니 할 말이 없었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장소연은 회사에 이 일을 다 얘기할 거라면서 일을 갈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실을 다 알린 겁니다. 사진도 제출하고요. 회사에서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이미지가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후배 여직원 따라가고 택배 상자까지 뒤져본 희대의 미친년이 되어 있었죠.
장소연은 그 사실을 회사 윗선에도 다 얘기했고 저는 불려다니며 혼이 나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스킨십 하는 걸 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다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두 사람은 그런 적 없다 우기죠. 그 일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고 남편은 저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별거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도 안 돼서 별거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장소연을 미행한 건 맞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더라고요. 나름 회사에서 일 잘하고 성격 좋아서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평판 좋게 소문난 저였는데요. 한순간에 저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의부증에 가만히 있는 후배 여직원 스토킹하고 쫓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회사를 다녔는데 저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저랑 친한 동료들은 저를 감싸주었지만요. 그러던 도중 장소연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첩장도 돌리게 되었어요. 장소연의 결혼 소식으로 저는 더 미친년이 되었고 장소연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소연 씨는 인물 좋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남자친구로 두고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갑자기 내 남편한테 꼬리치지 말라며 난리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한 번은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직원들이 제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지? 장소연 씨는 변호사랑 결혼한다는 거. 심지어 키도 크고 훈남이래. 남편들 사람이 잘 나가는 대업 변호사라는데 장소연 씨가 미치지 않고서야 영업팀 공대리랑 바람이 나겠어? 그 아저씨랑? 오대리 지 눈에나 지 남편 잘났겠지. 장소연 씨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지 않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오징어 지킴이라는 말 알지?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징어 같은 남자를 남친이나 남편으로 뒀는데 괜히 다른 여자들이 지 남자한테 들이대는 줄 알고 지킨다고 난리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 보고 오징어 지킴이라고 한다잖아. 오대리가 딱 그 짝이야. 오징어 지킴이. 어머, 맞아. 너무 웃기다. 진짜 오징어 지킴이. 내가 장소연 씨였으면 진짜 기분 더러울 것 같아. 약혼남이 인물 좋고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갑자기 유부남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더러운 오해나 받고. 진짜 오대리도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더니 미친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이 없나? 장소연 씨가 어리고 예쁘잖아. 질투하는 거지. 불쌍하다, 장소연 씨.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저는 한순간 가만히 있는 여직원 질투에서 망상이나 하는 미친 여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힘들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신병이 있는데 병원도 안 간다면서 저랑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제 스스로도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사실 잘못 봤나? 착각을 했나? 맥주 한 모금 먹은 게 다지만 남편 말대로 술에 취했나? 꿈이라도 꿨나? 아니면 정말 나한테 내가 모르는 정신병이 있나? 망상증이 있는 건 아닐까? 정신착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었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본 게 정말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 거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니 저도 저를 못 믿겠고 제가 본 걸 못 믿겠더라고요. 그 일로 회사 그만두고 정신병자로 몰리고 이혼하고 한순간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반페인처럼 신혼집에 우두커니 남아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집도 안 치우고 커튼도 안 치고 살았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데 증거부터 무조건 확보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괴감에 빠졌죠.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상황 판단 후다닥 끝내고 철저하게 증거 수집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저도 너무 당황했고 놀랐고 그 상황인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대가가 저에게 너무 치명적이고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장소연 씨는 결혼한다면서 결혼식 날짜 카톡에 올려놓고 웨딩 사진 올려놓고요. 장소연 씨의 예비 신랑은 개업 변호사라고 그 변호사 사무실 사진도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웨딩 사진을 보는데 너무 서글픈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고요. 그렇게 비참해하다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도 좀 치우고 커튼도 좀 걷고 정신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부터 먼저 치우기로 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남편 집 나가고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고 칩거를 했더니 집이 너무 엉망이었죠. 저는 그냥 결심한 듯 온 집을 다 뒤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이라도 고생을 시켜야 딴 생각이 안 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거실부터 주방, 베란다, 작은 방까지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도중 저는 서랍에 끼어있는 USB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USB라서 처음엔 그냥 치웠는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집 나가기 전에 방에서 뭔가를 막 찾으면서 저보고 USB 못 받느냐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무슨 USB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자리를 뜨더라고요. 뭔가 아차 싶은 얼굴로요. 남편이 찾아 헤매던 게 그게 이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어요. 그리고 경악을 했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그 감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이 죽일 년놈들이 정말 작정하고 연기하고 나를 속인 거구나 깨달았거든요. 네, 그 USB에는 남편과 장소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왜 따로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부터 스킨십하는 사진, 심지어 장소연의 신체를 찍은 사진까지 있는 겁니다. 진짜 경악스럽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찍은 남편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두 사람은 100% 아니 1000% 불륜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는 진짜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이 정도의 사이면서 저를 정신병자로 또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장소연도 장소연이지만 남편에게 정말 사리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랑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거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나요? 물론 지야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더 그랬겠지만 이 새끼는 인간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울면서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고 손발이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기분 한켠은 맑아지더라고요. 오냐 이 뻔뻔한 것들아 어디 두고 보자. 나더러 증거 있느냐고 했지.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어디 꼭 두고 보자 라면서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장소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 갔어요. 청첩장도 없고 초대받은 적도 없지만요. 장소연의 결혼식에는 회사 사람들이 많았는데 회사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경악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디 여기까지? 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장소연은 꽃같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진도 찍고 즐기다가 저를 보고는 기함을 하더라고요. 잘 지냈어? 장소연은 못 볼 꼴 봤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왜? 결혼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와, 진짜 미쳤네. 오대리님, 아니, 회사 잘렸지? 오진아,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그러더니 옆에 있던 자기 친구에게 가서 예식장 직원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하네. 내가 뭐 어쨌다고.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당신이 해줄 말이 뭔데? 너 왜 내 남편이랑 바람 폈어? 제 말에 장소연은 욕하기 직전의 표정이 되더라고요. 오진아 씨, 미쳤어요? 아직까지 그 미친 소리를 해요? 회사 잘리고 이혼까지 당해도 정신 못 차려요? 정신병원 안 가봤어요? 그 정도면 중병이에요. 헛소리 작작해요. 남의 결혼식 망칠 요량으로 왔나 본데 꺼지세요. 진짜 미친년이야 뭐야.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흥분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증거 있냐고 그랬지? 증거 있어. 아니, 증거 많아. 아주 많아. 장소연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치다가 증거 있다는 제 말에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증거 있다고. 증거 너무 많아. 공재민이 고맙게도 증거를 차곡차곡 다 모아놨더라고. 너랑 은밀하게 찍은 사진도 다. 너도 몰랐지? 공재민이 몰래 찍었나 보다. 너랑 놀아나면서. 네? 그 말에 장소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바람핀 적 없다고 당당하더니 증거 있다는 제 말에 실시간으로 표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막 살피더라고요. 누가 들을까봐 그랬겠죠. 뻔뻔한 년아. 너 내 남편이랑 바람핀 적 없다며. 유부남이랑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찍으면서 바람핀 게 아니야? 그때 예식장 직원들이 왔고 장소연 친구가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직원은 저에게 와서 단호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와, 너무하네.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을 쫓아내요, 장소연 씨. 나는 그저 옛 동료로서 축하해주러 온 건데. 장소연은 뭔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초대한 적 없고요. 나가세요. 그리고 내 남편 변호사거든요. 당신 이런 행동하는 거 다 고소할 거야. 어디 두고 봐. 어디서 헛소리야?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제가 웃으니 장소연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근데 네 예비신랑 왜 아직도 안 오니? 혹시 안 오는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안 와도 어쩔 수 없지. 나 너한테 상간소송 걸었어.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해서 네 예비신랑 사무실 가서 상담도 했어. 그 말에 장소연의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제 찾아갔어. 증거도 다 보여주고 소송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네 예비신랑이 안 맞겠대. 꽤나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아직도 안 왔나 보네. 연락 안 해봤니? 장소연과 제 대화를 들은 다른 직장 동료들도 놀라서 웅성거리더라고요. 내 축하받기 싫다니까 갈게. 상간소송 소장 보냈으니까 그거나 잘 확인해보고. 장소연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멍하더라고요. 지네 신랑한테 증거 다 보여줬다고 하니 크나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네, 저는 바로 전날 장소연 예비신랑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당한 일을 모조리 다 얘기했죠. 그 변호사, 그러니까 장소연 예비신랑은 저보고 너무 힘드셨겠다면서 상간소송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요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증거물이 이 정도인데 한번 봐달라 하고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그 증거물들을 본 장소연의 예비 신랑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리더라고요. 이 여자가 상간녀냐면서 저한테 되묻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그 미친 상간녀가 바로 자기 약혼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고. 방금 내가 말한 이 여자가 그 상간녀고 이름은 장소연이라고요. 그 예비 신랑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소송 진행해달라고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제서야 자기를 일부러 찾아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충격받은 얼굴로 자기는 이 사건은 진행할 수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넋이 나간 듯 했죠. 그렇겠죠. 결혼하려는 예비 신부가 회사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르고 그 와이프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로 몰고 또 겉으로 명품 두르고 다니면서 잘 사는 척 부잣집 딸인 척 했는데 사실은 다 쓰러져가는 원룸에서 살면서 가품 착용하고 오히려 진짜 모습을 속인 완벽한 거짓말쟁이는 본인의 약혼녀였으니까요. 사건을 안 맡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저는 상담비만 내고 돌아갔습니다. 내일이 바로 결혼식인데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놀라운 건요. 장소연의 예비 신랑은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결혼식장에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다니 그것만으로도 쇼킹한데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 장소연과 제 대화를 들은 직장 동료들이 있었기에 회사의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심한 게 맞았고 영업팀 공대리와 장소연이 실제 불륜 사이가 맞았다는 것들요.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전해 들으니 회사가 통째로 뒤집어졌다더군요. 그 사건으로 저는 완전 정신병자 취급받고 욕먹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사실은 제가 피해자였고 제 말이 다 맞았던 거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다 저 불쌍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고 제 남편은 회사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쳐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윗선에 불려가서 절대 불륜 사실 없다고 했으면서 사내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사내 미풍양속 저해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당했답니다. 징계도 징계인데 회사 사람들이 완전 쓰레기 취급하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더 다니겠나요? 남편은 결국 징계 먹고 지방의 작은 영업소로 발령났는데 그 전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장소연 역시 그 일 이후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그렇게 깨져서 엄청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어차피 소문 다 났으니 더 이상 회사도 못 다닐 거라 생각했겠죠. 짐 가지고 사표 처리하러 잠깐 들렀는데 사람들이 완전 살벌하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더군요. 불쌍한 피해자인 줄 알고 믿어줬더니 알고 보니 천하의 파렴치한 불륜녀고 본처를 골로 보내니 좋냐고 욕 엄청 들었답니다. 저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남편과 장소연을 욕하는 거였죠.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 미안하다느니 오해했다느니 얼마나 억울했냐느니 왜 그만두냐느니 그러는데 저 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좀 어이없긴 했지만 괜찮다고 잘 지내시라고 적당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 가더라도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저도 좋으니까요. 회사에서 저는 완전 억울하고 불쌍하고 몰이당해서 회사까지 그만둔 사람이 됐고 그것들은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상사 한 분이 얘기 다 들었다면서 저보고 마음고생 많았겠다면서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제 취업도 하고 지금은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장소연에게 상간소송 진행했고 증거가 확실해서 위자료 받았고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했습니다. 저랑 결혼했음에도 본인 아니와 장소연의 아니만 생각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긴 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USB를 발견함으로써 기사 회생하고 복수에도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장소연과의 그런 사진을 왜 남겨놨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한테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충격적인, 본인한테도 해가 될 만한 사진들을 따로 저장해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로 장소연을 협박하려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꿍꿍이가 있었겠죠. 남편은 겉으로는 호탕하고 사람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너무 음흉하고 소름 끼치는 인간이었구나 싶어서 이렇게 헤어지길 천만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해결한 것 같고 복수에 한 방도 먹이고 그것들 나락도 보냈기 때문에 비로소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또 겪고 싶진 않지만 중대한 일에는 증거가 필수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네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들더라도 어떤 증거를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역으로 제가 덮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첫 아이를 30대 후반에 출산하고 40의 둘째를 출산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된다고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더 잘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도 노산이라 검사도 더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회복도 20대, 30대 초반 산모보다는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체력이 얼마나 딸리는지요. 하지만 4배 아파 낳은 아이가 너무 이뻐서 자는 아이를 보다가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둘째 아이까지 낳고 키우는 요즘 저는 무척 바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는 재미이고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지내요.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저를 안아주는 아이의 손길이 너무 감동스럽고요. 그러면서 저는 전에 있었던 아픈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서도 벗어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슴속이 너무 갑갑하기도 어떨 때는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저였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30이 넘어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2번 정도 짧은 연애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만남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잠시 만난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의 소개로 만났었는데 제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인데다 남자가 좀 불편했어요. 여자친구들하고는 얘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는데 남자들 앞에서는 내숭은 아니지만 뭔가 편하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그렇다 보니 오랜 만남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은 있긴 한데 그걸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저를 떠났고요. 그런 일이 20대에 2번 정도 있었고 저는 늘 친구들과 함께 잘 놀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 3이 있었는데 저까지 다해 4명이서 만나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도 딱히 남자친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도 가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다 30이 넘어가니 친구들 하나하나 결혼을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를 만나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4명 중 2명의 친구가 결혼을 하고 저와 다른 친구 1명만이 남았죠. 같이 놀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자주 못 만나게 되니 조금 섭섭하기도 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친구 1명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그 친구마저 결혼을 한 거예요. 심지어 혼전 임신으로요. 그렇게 3명의 친구가 모두 결혼을 하고 저는 애인도 남편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결혼해서 알콩달콩 때로는 툭탁거리며 사는 걸 보며 부럽기도 하고 결혼에 관심이 가지더군요. 그러다 제일 먼저 직장 동료와 결혼한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준다며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30 초반에서 중반이 되어갈 때였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종종 만나는 남자가 없는지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친구의 주선을 받았죠. 그렇게 만난 남자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이런 남자가 아직도 솔로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남자였어요. 키나 몸도 좋은 편이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약간 성격이 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웃으면 반전으로 순해 보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센스가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나중에는 얼굴 근육이 땡길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내가 남자 앞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20대와는 다르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성격이 좀 더 외향적이 되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 말을 경청하는 저를 그 사람도 좋게 보았고 애프터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3번째 만남을 가지고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었지만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했고 특히 아버지가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재미로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 사람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만나는 기간 동안 참 좋았습니다. 남자는 데이트 계획을 참 잘 짜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에도 참 편했어요. 남자친구가 가자는 대로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냥 저는 가서 즐기면 되었거든요.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짜는 편인데 남친은 저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딱히 계획을 짜지 않아도 돼서 편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3개월쯤 되었을까 하루는 그 남자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망설였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긴장했습니다. 혹시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나? 라든지 숨겨둔 애가 있다 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전에 그런 걸 생각할 만한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뜻밖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그냥 얘기해봐, 자기야. 사실은 우리 본가의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는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친과 집안 얘기도 가끔 하기는 했는데 부모님 계시고 남동생은 유학을 갔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럽지만 제가 너무 놀라거나 크게 반응을 하면 남친에게 상처가 될까봐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며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몰랐네. 엄마가 나 대학생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나 30 되어갈 때쯤 재혼을 하셨거든. 그렇게 남친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본인이 30 되어갈 때 아버지께서 만나는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제 남친도 그렇지만 동생이 그때 늦둥이여서 14살 정도였대요. 그래서 엄마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새엄마가 될 분을 보고 남친도 남친의 동생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 여자분은 40도 안 되는 분이었대요. 남친과는 정확히 8살 차이 나는 분이었던 거죠. 본인보다 8살 많은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결혼을 하셨고 그분이 제 남친의 새어머니가 되었다고 해요. 동생은 그 충격으로 한 집에 살고 싶지 않다며 유학을 보내달라 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간 상태고요. 그 뒤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어머니를 남친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새어머니는 술집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아버지가 공장 임대업을 몇 개 하시는데 수입이 꽤 많으신 편이래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가 돈 냄새를 맡고 아버지한테 들러붙은 것 같다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어렵게 꺼내는 남친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 뒤로 남친도 본가에서 나와 따로 집을 구해 살고 있고 왕래도 자주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만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다며 말하는 남친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던지요.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죄를 진 것처럼 축 처져서 말하는 남친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남친을 꼭 끌어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자기야. 자기한테는 내가 있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해.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니까 속상해하지 마. 남친도 저를 끌어안으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뻐하셨어요. 남친이 집에 인사를 왔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는 부모님은 괜찮겠냐며 우려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남친의 어머니가 새어머니이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신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뵙고 나니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했죠. 엄마, 내가 창현 씨랑 결혼하는 거지 그 부모님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나랑 뭐가 그렇게 상관이라고. 그리고 내가 전에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고 새어머니도 괜찮으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고요. 사실 그건 제가 조금 거짓말을 보탠 거였습니다. 제가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 또한 새어머니한테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황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근데 몇 살이라고 그랬더라? 33입니다. 어머, 나는 얼굴 보고 35은 넘은 줄 알았는데 요즘 리프팅 잘 나오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사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첫 만남에 저런 무례한 얘기를 하시니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는 오빠, 오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하고 살 것도 아니고 남친도 부모님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보고 살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어머님은 저고리는 아이보리에 가까운 흰색, 치마는 핑크색을 입으셨어요. 한복 정하러 갈 때 어머님이 본인은 알아서 골라놨으니 저희 친정 엄마하고만 가서 고르라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저희 엄마 것만 제가 같이 골라서 대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무슨 신부 드레스 같은 한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보면 신부가 둘인 것처럼 보일 정도여서 이것도 말이 많았는데 이 일은 나중에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는 신혼의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딱히 시댁을 자주 가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시댁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한 번,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이라 한 번 더 다녀온 곳 외에는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바쁘기도 했고 남편은 원래는 시아버지 생신도 용돈 보내드리는 걸로 끝이었고 방문도 거의 안 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 생신 때는 제가 가자고 얘기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석 달 정도 지나고 시댁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도 들어왔고 이제 한 가족인데 좀 더 얼굴을 자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아버님. 내가 너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니? 그러자 남편이 바로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저나 이 사람이나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2주에 한 번 어떻게 옵니까?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차 타면 20분인데 그 정도도 못 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부르지도 않으시더니. 예쁜 내 며느리 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왜? 그렇게 아버님과 남편이 얘기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니,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어디 말이 많아. 나중에 유산 안 받을 거야? 오빠, 얘네 아무것도 주지 마. 그러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 말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그 말인즉슨 유산 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해라 이거잖아요. 저는 사실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 집도 살 만큼 살기도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남편과 저 반반으로 진행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런 얘기를 하니 아버님도 약간 멋쩍어 하시긴 하지만 그 말에 수긍하시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아직 시부모님이 어렵기도 하고 너무 방문을 안 했나 싶은 마음도 들어서 꼭 2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자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제 말에 수긍하셨고 남편도 그닥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니지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버님은 그냥 평범하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이래저래 간섭도 많고 말도 톡톡 쏘아해서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어머니라고 저한테 잔소리는 얼마나 하는지 보통 시어머니들이 많이 말하는 우리 아들 아침은 챙겨주냐, 집안일 많이 시키지 마라, 여자는 바깥일을 해도 집안일이 우선이다라며 시어머니 노릇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말들이 좀 우스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남편과 남처럼 살았다고 들었는데 결혼해서 며느리 얻었다고 갑자기 남들처럼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게
사실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한 분란이 싫어서 네네 하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갈수록 그 행세가 심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결혼 9개월이 넘어가자 아이 안 생기냐고 닥달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불임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혼을 즐길 때는 피임을 철저히 하는 편이었어요. 신혼 딱 6개월 보내고 아이를 가지자고 했는데 도통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였죠. 임신 준비한 지 3달째부터 시어머니가 그런 잔소리를 하는데 사실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의외로 무덤덤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에 짜증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같이 준비해야 하는 일인데 저 혼자 발을 동동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임신을 준비하고 6개월 뒤 남편에게 검사를 같이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도 있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보고 노력하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본인은 알아서 받을 테니까 저 혼자 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아서 가보겠다고 하니 나도 우선 병원을 가보자 싶어 산부인과를 방문해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딱히 저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도 저는 생리를 꾸준하게 하는 편이기도 했고 몸도 임신을 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본인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자수도 그렇고 활동성도 좋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임신은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연락해서는 너네가 궁합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니? 각자 문제 없어도 궁합 안 좋으면 애가 안 들어서기도 한다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궁합이라도 볼 걸 그랬네. 하시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타들어가는 내 속은 생각지도 않는지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였어요. 아버님께서 원래 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신 편인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저나 남편이나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어머님이 발견해서 얼른 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약간의 뇌진탕 증세 외에는 크게 다치시진 않았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남편도 충격이 큰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러더군요. 앞으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니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후회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렇지. 계실 때 잘하는 게 맞지. 내가 앞으로 본가에 자주 가더라도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당신은 굳이 오지 않아도 돼. 일하고 피곤한데 나만 좀 다녀올 수 있게 이해해줘. 그러더군요. 저도 알겠다고 나도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본가에 들렸다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버님 사이가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오랜만에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서 오늘은 푹 쉬라고 하고 저는 혼자 친정에 가려고 했죠. 그렇게 집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아차했습니다. 어제 사용한 가방 안에 넣어두고 오늘 다른 가방을 들고 와서 차키를 챙기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귀찮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구나 싶어 투덜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안방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가방에서 차키를 챙겨 나오려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정관수술 했다니까. 그럴 일 없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나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지? 정관수술을 했다고?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남편이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와 임신을 준비하는 중인데 정관수술을 했다고? 그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여자가 생긴 건가?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차에 탔는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군요. 손이 달달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이고 앉아서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전화를 해 엄마께 오늘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여자가 생긴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크게 한숨을 여러 번 내쉬면서 우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연락처든 뭐든 알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약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심환을 사 먹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이대로 남편을 맞이하면 다 들통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약을 먹고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은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장모님 댁 안 갔어? 아, 가는 중에 엄마가 아빠랑 모임 있다는 걸 깜빡하셨다고 해서 돌아왔어. 아, 당신 아쉽겠네. 오랜만에 장모님 밥 먹는다고 신나 했잖아. 그러게. 저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면대 옆 선반에 남편의 폰이 있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남편의 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남편이 그 시간에 통화를 했던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이런 통화를 한 거며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뭐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데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 문을 노크를 하더군요. 자기야, 내 폰 거기 있어? 남편은 약간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며 문을 살짝 열어 남편의 폰을 건네주었죠. 저는 그렇게 화장실 변기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자 남편이 또 노크를 하고는 아직 화장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폰을 보다 그렇게 되었다고 둘러대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변기에 빠진 줄 알았다는 남편의 농담에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감기인지 머리가 좀 아프다며 누워야겠다고 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저는 방에서 그렇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고 남편이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머릿속을 정리하며 든 생각은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둘 다 나의 임신을 원하지는 않는다. 왜일까? 어머님이 내가 싫어서 이혼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걸까? 아니면 남편이 내가 싫어서 임신을 하지 않고 헤어지려 하는 걸까? 혹은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하길 원하지 않는 걸까? 여러 생각 중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결론은 아니었지만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폰을 뒤져보는데 딱히 의심이 갈 만한 건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용도 혹은 친구들과 가끔 톡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서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 대화를 녹음을 늘 하거든요. 폰 설정 자체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말한 걸 번복하거나 할 때가 있어서 증거로 써야 된다며 가끔은 제 앞에서도 다른 사람과 통화한 걸 다시 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뭐라도 실마리가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가장 최근의 통화 내역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왜? 오지마. 지금 수진이 와 있어. 끊을게. 그렇게 다급하게 남편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하고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찾아 녹음을 들었고 그걸 들은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오늘 뭐 해?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올래? 아버지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저녁 먹고 온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나도 심심한데. 수진이는 친정 갔어? 좀 전에 나갔어. 그럼 내가 갈까? 뭐 그러던가. 근데 너네 침대 쓰기는 좀 그런데. 너 요즘 그거 안 하지? 뭘 그런 걸 물어. 그러다 혹시라도 임신하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라고. 정관수술 했다니까. 그럴 일 없어.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몇 번을 말해. 확실하다고. 알았어.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좀 이따 갈게. 알았지? 저는 통화 내용을 알게 되고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사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서 제가 폰을 잠시 확인했을 때 다급하게 핸드폰을 달라고 한 거구나 싶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제가 왔으니 오면 안 된다고 하려고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역시나 그 둘은 더러운 불륜 관계였어요. 이걸 불륜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근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녹음 내용도 들었는데 그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저는 깊은 속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녹음을 듣고 난 이후 저는 남편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심장도 떨리고 손도 달달 떨렸지만 머릿속으로는 일단 이 내용을 저장해야 한다 싶었고 제 폰으로 전달해 컴퓨터에까지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한들 누가 믿을 수 있겠나요? 저 스스로도 못 믿겠는 현실인데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남편 머리맡에 두고 남편을 쳐다보는데 분노를 넘어 서리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냥 목을 졸라버릴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 인간 죽이고 나도 그냥 죽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런 인간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힐 필요 없다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도저히 남편 옆에서 잘 수가 없어 거실에 담요를 들고 나와 덮고 누웠습니다. 날이 추운 것도 집안이 추운 것도 아닌데 계속 몸이 달달 떨려오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가 복잡하고도 다양한 기분과 생각으로 저는 그날 밤을 그렇게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저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여보, 일어나. 왜 여기서 잠들었어? 그렇게 눈을 뜨는데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자 어제 일이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 한켠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혹시나 진짜 꿈이었을까 싶어서 어제 저장해 놓은 녹음을 찾아보는데 역시나 있더군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싶으니 다시 절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넋이 나가 보이니 남편은 저에게 피곤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좀 더 눈을 붙이라고 아침은 간단하게 본인이 차리겠답니다.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좀 더 실컷 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어? 지금? 어디? 아버님 뵈러.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순진무구하게 묻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에 약간 불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긴 했지만 곧바로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우리끼리 데이트나 하자. 아니, 오늘 꼭 가봐야 돼. 당신도 옷 입어. 지금 바로 가자. 왜 그러는데? 내 임신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자 남편이 튀어오를 듯 놀라면서 왜? 임신했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진짜 없던 정이 더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아니, 근데 왜? 내가 임신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당신이 임신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해서 놀라서 그런 거지. 하더군요. 저는 그 뒤로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간단하게 씻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약간 보면서 이렇게 주말에 갑자기 찾아뵈도 될까라느니 며느리 와서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겠네 라든지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대꾸조차 할 마음도 기분도 아니었기에 그냥 조용히 시댁으로 갔습니다. 출발할 때 남편이 연락을 해서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도 뭔 일이지 싶은 표정이 보이는데 무시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너네가 일요일 아침부터 웬일이냐?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약 타온 것도 먹고 있고.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네 엄마가 있으니 다행 아니냐.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쓰러졌어도 발견도 못했을 텐데. 그 얘기에 차를 들고 오던 시모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말하더군요. 내가 좀 더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우리 오빠 그 차가운 타일바닥에 쓰러진 것도 빨리 모르고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제는 절대 그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며 안타까운 척을 하는데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단번에 아버님 쓰러지시면 발견해도 모른 척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님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되겠어요. 제 말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도 시모도 눈이 어디까지 커져서는 저를 쳐다보고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아버님, 제가 왜 임신을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님하고 창현 씨가 제가 임신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창현 씨 정관수술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임신 안 돼서 가진 마음고생한 거고요.
창현 씨가 직접 어머님한테 정관 수술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였겠죠. 저도 임신하면 안 되지만 어머님도 임신하면 안 되니까. 참나.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가 시어머니라니. 이런 개막장이 어디 있나요? 제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얼음이 된 것처럼 충격을 받고 그렇게 움직임도 없이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시모가 가장 빠르게 정신을 차리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수진이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임신을 못하게 해? 정관수술은 또 뭐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며 앙칼지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폰을 꺼내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걸 남편이 뺏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녹음을 틀어보라며 큰 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두 사람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들 외에 충격적인 녹음도 흘러나왔어요. 고생이 많네, 병원에서. 잘 때 간이 침대 자려니 불편하지? 허리도 아프고 밥도 맛대가리도 없고 너무 힘들어. 내일 올 때는 초밥 좀 사와. 저번에 우리 갔던 일식집 초밥 먹고 싶어. 알았어. 내가 내일 포장해서 갈게. 몸에 별 이상도 없다는데 뭔 계속 입원이야. 짜증나게. 그래도 뇌진탕인데 좀 더 있어야겠지. 다음에 쓰러지면 아예 바깥에 나갔다 들어가던가 해야지. 괜히 집에서 알짱거리면 더 티나잖아. 영감탱이 운도 좋아요. 그러게 말이야.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통 노인네들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많이 간다던데. 나는 그런 복도 없나 봐. 어머, 영감쟁이 또 나 부른다. 아우 귀찮아. 나중에 또 연락할게 자기야. 그래, 고생해. 통화 내용 재생이 끝나고 시모나 남편이나 누나를 굴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버님은 조용하셨어요. 저는 충격에 큰 소리를 치시거나 난리라도 부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얘기하시더군요. 아직도 그런 거였어? 저는 아버님 말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말씀은 아버님도 알고 계셨다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래. 창현이 너 결혼 전에 이 사람이랑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의심했을 때 너 뭐라고 했냐? 절대 아니라고.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냐고 난리 치고 집 나간 거 너 아니야? 그래 놓고 수진이랑 결혼 안 돼서 내가 진짜 의심을 했던 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고 살았다. 아들한테 내가 못할 짓 했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둘이서 이런 짓거리를 벌여? 이 미친 것들이! 아버님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구석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오셨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가고요. 아버님은 그걸 들어 옆에 있던 도자기며 TV를 다 깨부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놀라긴 했지만 두 사람은 혼비백산 신발을 신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둘이 나간 걸 보시곤 아버님은 다시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흐느껴 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억울하고 속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버님이 너무 절망하시니 제가 거기서 더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아버님은 무슨 상황인지 알았으니 일단 돌아가 보라고 정리되면 연락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시댁을 나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남편이 거실에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 짐을 챙기는데 남편은 옆에서 계속 주저리 변명을 했습니다. 시모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를 유혹했다. 20대 후반, 30 초반이었으니 얼마나 혈기왕성했냐.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니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를 치니
이러다 재산 하나 못 받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나와 살았는데 그 이후로도 그 여자가 계속 질척거렸다. 아버지 재산 받으면 같이 살자고 계속 그랬다. 나는 그 여자 별로고 싫다. 통화 내용 들어봤으니 알 거 아니냐. 그 여자 말을 들은 건 내 잘못이지만 내 목소리 퉁명스러운 거 못 들었냐 하며 찌질하게 말을 하는데 듣고 있는 와중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들도 조용히 폰에서 녹음을 켜 녹음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녹음을 하는지도 모르고 줄줄 얘기를 해댔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여자한테 재산이 얼마나 가는 줄 알아? 내가 왜 그런 여자하고 재산을 나눠야 되냐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서 재산을 좀 더 가져올 생각으로 그런 거지. 진짜 진심은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고 아버지랑 살던 여자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 저는 어제와는 다르게 차분한 마음으로 남편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죠. 그래, 당신 생각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임신 준비하면서 마음고생하고 걱정했던 걸 알면 당신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 그렇게 어머니, 아니 그 여자랑 이런 관계였으면 나랑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였어. 이제까지 나를 속여놓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랬구나. 당신도 정말 힘들었겠다. 이해해주길 바란 거야? 정말 염치도 없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혼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과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 걸 거야. 그런 줄 알아. 저를 붙잡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물론 친정에서도 경악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변호사님도 여러 이혼 케이스를 많이 봤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느냐며 놀라시더군요. 어쨌든 저는 증거가 있었기에 소송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말자며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따로 지내며 이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남은 짐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물건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누구의 것인지 안 봐도 훤했죠. 나한테는 그 여자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대더니 결국 같이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남편을 수거하는 일은 없지만 그 모습을 보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던 녹음을 시모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어디 한번 개싸움 해보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전화가 오고 시모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도 있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소송 진행을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요. 재산은 원래 가져온 대로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혼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을 때쯤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무심코 받았는데 아버님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버님은 조용히 따로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버님을 만나 뵈었어요. 잘 지냈어? 그냥 그럭저럭요. 아버님은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뭐 병원 다니고 그러면서 지낸다. 네. 그 뒤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아버님이 불쑥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이거 넣어둬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위로금이라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넣어둬.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너 아니었으면 나는 병신처럼 그 둘이 그렇게 작당질을 해대는지도 몰랐을 거고 다시 쓰러졌으면 아마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또 나한테는 은인 아니냐. 그러니 넣어둬.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께서 주신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근황을 얘기해 주셨죠.
아버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는 당장 이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까지 본인이 한 거 생각해보라며 매달렸지만 아버님은 도저히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아들도 인연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둘째만 내 자식이라 생각할 거라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나 죽었다는 소식 들어도 올 필요 없다고 그러셨답니다. 심지어 유언장까지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두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 여자와 이혼하시고 아버님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아직 거동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저번처럼 갑자기 쓰러지거나 할까봐 염려가 되어 그냥 시설 좋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거기서의 생활이 만족스러우시답니다. 둘째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는 본인이 사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는데 아버님은 외국에서 살 자신은 없으시다며 우선은 여기서 지내보겠다 하셨답니다. 그러다 제 생각이 나셨대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기막힌 일을 당신 말고 겪은 제가 안타까우셨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혼한 뒤로도 그 여자는 심심하면 연락해서 죽는 소리를 해댔다더군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시고 사시던 집도 팔아버리셨답니다. 아들한테서는 연락도 없다더군요. 그런 놈은 있고 앞으로 잘 살라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 힘내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감사해서 눈물도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열어봤는데 세상에 1억이 들어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어서 너무 놀라 다시 전화를 드려 잘못 주신 게 아니냐 여쭤보았더니 그 금액이 맞다며 잘 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져 감사하다고 잘 받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혼한 걸 친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구 남편도 알게 되고 회사에도 알게 모르게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사람들 수군거리니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지금의 남편을 거래처로 일하다가 알게 되어 만나고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죠. 바쁘고 정신없지만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전에 그 큰일을 겪을 때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싶고 그래요. 앞으로도 저는 정직하게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며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